안녕하세요. 일단 수업 일정은 1월, 2월은 토요일만 수업을 하고 3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일요일날 계속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12월 달부터 캠벨 생물학, 일반 생물학 교재를 가지고 지금 기본 강의를 다시 찍고 있어요. 책을 다시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보니까 캠벨 생물학 교재의 내용들이 좀 많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물론 책 자체는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책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생물학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내용들이 좀 산만하고, 그리고 정작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제 재밌는 생물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의 경향에 맞는 책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단어들에 대한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캠벨 생물학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한 것은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소개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한 것들은 그 책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전공책을 통해 가지고 보충 보완해서 정리를 한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내가 강의를 안 하니까 캠벨 책을 한동안 좀 많이 읽지를 않더라고. 예전에 강의할 때는 대부분 다 필독서로 다 읽었었는데 요즘은 또 경향이 또 잘 안 읽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강의한 것도 있고, 꼭 읽어보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일반 생물학 교재에 어떤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어떻게 살을 붙일지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캠벨 생물학 책 자체가 내용들을 보면 정말 방대해요. 거의 뭐 생물학 총론에 있는 개념들은 다 언급이 될 만큼, 오히려 생물학 총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개념들도 캠벨 책에 나와 있을 정도니까 내가 볼 때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 캠벨 생물학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꼭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게 되면 뭐 효소와 같은 경우에 반응 속도론과 같은 것들은 아예 수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야 내가 생물학 총론을 하면서 또 메꿔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캠벨 생물학 책만큼은 좀 제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자, 정독을 하고 그게 나와 있는 개념들은 정리를 하자는 것이고, 이제까지의 수업 자체가,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들이 전부 이제 왜요라고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왜요에 대한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게 되면 좀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화학책도, 난 솔직하게 일반 화학도 공부를 했고 강의하기 위해서, 대학 때는 공부 안 했었는데 강의하면서 일반 화학책도 공부를 하고 유기화학도 공부를 하고 물리 선생도 쫓아다니면서 내가 물리학적인 감각에 대한 것도 익히려고 노력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을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화학적인 원리라든지 혹은 물리적인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뭐 의문이라든지 혹은 지금 당장 필요한 화학적인 원리나 물리적인 원리가 지금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이렇게 깊이 있게 화학적 원리나 물리적인 원리를 다뤄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학문 자체가 하나를 해결하게 되면 또 그 해결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의문이 제기가 되게 되고,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한 것이,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너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혹은 유기화학적으로 더 깊이 또 생각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생물과는 자꾸 더 멀어져 버리는 거지. 생물은 결과적으로, 뭐 우리도 다 잘 알겠지만
생물은 언어학이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단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외워야 되는 거거든. 외우고 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제자와 혹은 저자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모든 문장에 대한 것을 더 깊이만 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근데 최근의 문제의 경향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생물학 자체가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잖아. 그 이전에는 생물도 다른 과학의 분과인 물리나 화학처럼 어떤 원리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모델 생물을 정하는 이유를 어떻게 배웠냐면, 생쥐라든지 혹은 초파리라든지 혹은 C. 엘레강스라든지 혹은 아라비놉시스라든지 이와 같은 모델 생물을 설정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물론 연구에 대한 용이함도 있고 얘네들은 키우기도 쉬워야 되고 개체의 크기도 작아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가지고 빨리 많이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분석하는데 용이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모델 생물들을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서 밝혀진 생명 현상들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니까 90년대 초반이란 말이지.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단 말이야. 90년대 이제 대학 석박사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냐면, 생물도 어떤 원리를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의 생명체에서 관찰되는 생명 현상은 다른 생명체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근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생물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지가 되게 되고, 이게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생물 다양성 협회가 굉장히 크게 팽창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다양성에 대한 것이 인지가 되게 되고, 내 수업을 한번 들어봤으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내 전공 자체가 석사는 분자 계통학이에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계통학을 했단 말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에 동물 분류학의 경우에는 계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식물 분류학이 빨리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빨리 앞서가고 세계적인 흐름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식물 분류학의 경우에는 계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우리 연구실에 와가지고 같이 실험하던 다른 외부 석사나 박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계통학을 내가 전공을 한다 그러니까 동물 분류학을 전공하는 선배가 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우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그거 해가지고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학문 자체는 반짝이 학문이라고. 그래서 헤니그의 이론 자체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았던 상태인 거야. 그래서 계통학은 곧 망할 반짝이 학문이다라고 아직까지도 인식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얘기지. 근데 다양성협회가 굉장히 팽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분류학 자체도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이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데 나누어 주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린, 이게 계통학이잖아. 분지론이잖아. 내가 분지론을 전공했으니까. 분지론은 유사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상이성, 차이점에 기반을 둔다는 얘기지. 즉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에 대한 것을 이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분류학에도 적용되고 있던 시대였다는 얘기야. 그게 벌써 이제 20년이 더 지나버린 거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생물에 대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게 되고,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책이, 우리가 봤던 생리학 책은 혹은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책들은 전부 문법이 무엇이었냐면 이럴 것이다인 거지. 다른 생물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 생물이 이랬으니까 사람도 이럴 거야. 그게 20세기의 문법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물리나 화학에 대한 문법 체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지. 우리도 과학이니까. 근데 21세기에 와가지고 문법은 아예 바뀌어버리게 돼. 나와 개는 다르더란 얘기지. 나와 고양이는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물학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물은 이렇더라라고 제시하는 것이지, 이 생물에서 이렇게 관찰되었으니까 다른 생물도 이럴 거야 라는 문장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현재의 생물학인 거야. 그래서
현재의 생물학은 다양성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언어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생물에서 관찰되게 되면 그 생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생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를 물리처럼 혹은 화학처럼 원리를 중심으로 사고해가지고 전개하는 식의 사고는 아니란 얘기지, 이제는. 그럼 결국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다양성은 그냥 우리가 분류학 다 배워봤잖아. 분류학은 다른 거 없잖아. 그냥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또 저렇네,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생리하게 되었든 발생하게 되었든 면역하게 되었든 그냥 관찰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이제 기록된 관찰 사실에 대한 것을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더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에 대한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폭넓은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넓은 사고가 필요한 것인데, 자꾸 물리적인 깊은 사고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넓이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생물학적인 지식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더더군다나 시대 자체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싫어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은 자꾸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빠른 무엇인가의 사고의 전환만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지. 그래서 현재의 생물학을 배우는 학생들, 지금 현재의 학생들이 생물학을 공부하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에 와버린 거야. 즉 뭔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물학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옛날 문제들처럼 뭔가를 자기의 생각을 나열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뭔가를 적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사실들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21세기 생물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식적인 양이 넓어야 되는 것이지 사고의 폭이 굳이 그렇게 깊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많은 내용들을 접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면 되도록이면 하나의 어떤 논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깊이 사고하는 것 물론 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 그러나 그것을 모든 파트에서 하지는 말자는 얘기지. 되도록이면 지식을 내가 습득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이고, 그래서 이제 나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생물에 대한 본질을 잘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년에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강의장은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강의장이지 내가 한국의 생물 선생들의 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걸 위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좀 원래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게 되고, 그래서 작년까지 수업을 할 때처럼 너무 이제 자세하게 뭔가를 자꾸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래는 좀 빠르게 좀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소개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좀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깊이 이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질문들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려고 좀 하지 말자는 거지. 근데 그걸 자꾸 질문을 하니까 나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같은 질문들을 계속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는 솔직하게 길어지게 되고, 정작 그것이 시험에 정말 필요하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 거지. 물론 사고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야. 콜레스테롤이 낮은 온도에서
유동성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한 문장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냥 외우면 끝인 것인데, 이건 물질에 대한 성질인 것이기 때문에 외워버리면 끝인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야 되냐 얘기지. 또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은 온도가 되었을 때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막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것은 관찰된 것이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즉 우리가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란 얘기야. 이것은 생물체의 반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 생각을 해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어야 돼를 배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걸 이제 이것과 매치시키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성이 높아져야 되니까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참여해야 되니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냐고 묻는 거지. 이 질문 매년 들어와요. 수업 시간 그렇게 설명하는데 또 들어와. 근데 정작 한 발 물러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생물을 창조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생물이 온도가 낮아진다는 걸 지가 어떻게 아냐고.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지가 파악을 하냐고. 지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행하냐고. 그렇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급한 물리적인 사고나 화학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물리나 화학할 때 자꾸 왜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것은 이 단계에서 왜 이렇게 할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 이렇게 진화가 된 거야. 이들이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어떤 환경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단점을 가질까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돼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야.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정해진 우리의 어떤 생명현상에 대한 생물학적인 패턴이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현상이 이것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극에는 적합하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돼? 함량을 높이면 나는 남극에서 살 수 있을 것인데 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실이라고. 그럼 이 정해진 사실 때문에 내 몸의 구조는 남극에는 적합하지 않더란 얘기야. 그러나 한국에서는 적합하더란 얘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 근데 그 기능적인 것도 정해진 것이지, 기능적인 것을 내가 원한다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한국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20도씨가 높아진다 해가지고 내 몸이 바로 20도씨 높아지는 것에 적응해버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내 몸의 생리적인 현상은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유가 아니고 내 몸의 기능적인 것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를 생각하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외울 수 있는 양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 자체를 여기다가 물음표를 찍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외워지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는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생각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생각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각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 이게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지 않아?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익힐 수 있다라면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 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에 대한 예를 들어주게 되면 좀 이제 빨리 이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것들에도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 생각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많이 외워달라 그러면 외워준단 말이지. 근데 이걸 이 내용은 또 이 내용에서만 보는 거지. 또 다른 파트가 가면 또 똑같은 걸 또 생각하는 거지. 즉 자기 어떤 사고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좀 이것들을 물론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해결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각을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적게 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답답할지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는 생각은 또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나는 이제 착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내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해주니까 해결됐으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생각은 더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큰 부작용인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가 원래 목표로 삼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생물학적인 즉 생물학적인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비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생물학이 필요한 것이 생물학에서 필요한 사고가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첫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처음에 되도록이면 좀 많이 외우자라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자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자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형태와 생리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생물학적인 지식을 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생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세기에는 그래서 왜 이런 형태를 가질까? 왜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가질까를 생각했단 말인데 그건 20세기의 생물학이지 21세기 생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를 가질까? 왜 이런 생리적인 특징을 가질까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어떤 동물을 보니까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은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 생각. 이게 생물학적인 사고란 얘기지.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이나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특징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이지 이와 같은 형태적인 특징이나 이와 같은 생리적인 특징이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에 대해서는 문제 안 나오잖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시험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고는 해야 돼. 사고하는 건 이제 알겠지, 그지? 관찰된 형태적인 특징이나 생리적인 특징은 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생리적인 특징과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 동물은 어떤 환경에 적합할까? 이게 생물학적인 사고인 것이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학적인, 물리적인 설명은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굳이 이 생물학 총론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 수업을 듣는데 진도를 따라가기에 좀 많이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한 것을 좀 쉽게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 캠벨 강의가 있으니까 캠벨 강의를 병행해 가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에
전기 음성도에 대한 것은 원소가 내가 너무 좀 구어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문어적인 서술이 아니라.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원자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입니다. 물리 반응의 원리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인 것이지, 연력학 제1법칙은 엔탈피에 대한 것이고,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같은데 항상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반응은 에너지는 흘러가려고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화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엔트로피는 커지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물질계에 대한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 반응에 대한 원리라고 한다면, 화학 반응의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에서 무엇인가를 적게 가진 것으로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는 힘이 작고 하나는 힘이 크면 당연히 힘이 작은 것은 힘이 큰 것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원리인 것이지. 이게 화학 반응의 원리야.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이게 다야. 물리 반응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냥 배제하고 물리 반응을 본다라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는 흘러가는 것. 이게 물리 반응의 원리라면 화학 반응은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아.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생물 반응은 항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생물 반응의 원리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과하면 줄이고 부족하면 채워줍니다. 여기서 차이가 뭐냐 그러면 물리 반응이나 화학 반응은 얘는 어떠한 외부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어떤 구체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어나니까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나 물리나 화학 또한 마찬가지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높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데 얘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싶은데 칸막이가 있으면 못 떨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내가 쉽게 비유를 했지만 이처럼 이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생물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알겠지만 생물의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반응은 효소가 개입되는 거야. 효소가 개입되는데 이 효소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것은 가질 것이냐 가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호모사피엔스 자체가 A라고 하는 효소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A 효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A 효소에 대한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생물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지. 개체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건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면 줄여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려고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별개의 것이란 얘기지. 이게 여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이 극히 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에서는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것이 이것은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되지 않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잘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병이라 한단 말이야. 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못하면 잘 못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봐야만 되느냐 하면 관찰을 해봐야만 돼. 관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생물은 잘 살겠네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생물은 잘 못 살겠네가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를 다시 이제 예를 들게 되면 화학적 논리로 본다라면 콜레스테롤이 남극과 같은 너무 낮은 온도가 되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남극으로 갔었을 때 콜레스테롤에 대한 양을 늘리는 것이 이 환경에 적합할 것인데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생각을 통해서 혹은 이 내 개체가 원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남극에 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얘기지. 남극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나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생명 현상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남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낮추도록 진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위배가 되어버린 거지. 이렇게 위배가 되니까 나는 남극에서는 잘 살 수가 없다가 되어버리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래야지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 반응의 원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과하면 줄여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과했을 때 줄이고 실제로 부족했을 때 채우느냐는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 관찰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철수를 관찰을 했는데 얘가 지금 혈액의 당 농도가 높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을 낮춰줘야 되지, 혈당을. 그럼 철수가 혈당을 낮출까 낮추지 않을까는 원리가 아니란 얘기야. 내가 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관찰을 했었을 때 철수가 혈당이 높아졌을 때 빨리 혈당을 낮추면 얘는 적당한 생물 반응이 일어나니까 잘 사는 사람이겠네. 근데 옆에 있는 영희를 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영희는 높은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 혈당을 낮추지를 못하네? 여기다 대고 니는 왜 못 낮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영희는 못 낮추니까 이것에 위배가 되니까 이 사람은 잘 못 살겠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인 거야.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겠어? 혈당이 높으니까 낮춰야 되지 않냐고. 근데 왜 안 낮아지냐고. 그게 일반적인 질문이야. 이제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영희를 보니까 높은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혈당을 못 낮추네? 지 혼자 있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
의사가 할 일이. 그러면 영위가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가지고 낮춰주는 거지. 이게 의학인 거야. 이제 물리화학과 생물에 대한 차이점 되겠지.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은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 깊이 하지 말자. 근데 화학 반응의 원리는 너무 쉬워. 원소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 자기가 공유하려고 하는 힘이 전기음성도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힘이 강하니까 힘이 약한 놈에게 빼앗으려고 한다는 얘기지. 이런 것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편하게 들으면 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물 분자가 산소와 수소에서 각각 공유 전자쌍을 한 쌍씩 공유하게 되고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소하고 수소를 비교하게 되면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3.5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이야. 그럼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는 얘는 힘이 강하고 얘는 힘이 약해. 그럼 힘이 약한 쪽에서 힘이 강한 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는 거지. 강한 놈이 빼앗아버리고 약한 놈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자쌍이 이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소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지. 전자구름이 산소를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산소는 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커져버린 것이고 수소는 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지.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에 쏠려버리니까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이 비대칭적인 전하의 균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분전하라는 것이지. 부분전하를 델타로 표시를 합니다. 얘를 부분전하라 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물 분자에서 산소가 힘을 너무 강하게 발휘하게 되면 전자를 아예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전자를 아예 빼앗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세 쌍을 가지게 되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에 하나가 더 들어와 버린 것이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이건 전하가 되는 것이고 이때 얘는 H 플러스가 되는데 H 플러스는 이건 외유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에서. 즉 너무 화학적인 것에 외유하지 말자는 얘기지. 근데 나는 이것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학책 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H 플러스는 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지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산소가 전자를 빼앗아 가려면 대신 H 플러스를 책임질 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H 플러스가 옆에 있는 물이 H 플러스를 책임지게 되면 그럼 얘는 입장에서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하나가 더 적은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전하를 띠게 되면 전하를 띠든 부분 전하를 가지든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되게 돼. 이때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될 때 그래서 너무 화학적으로 우리 깊이 들어가지 말자.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질문들이 많아. 이건 좀 줄여. 알겠지? 그 화학을 지금 당장 우리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화학적인 호기심에 대한 것이 너무 크게 발동을 하게 되면 생물을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호기심들은 줄이자. 알겠지? 들리는 만큼만 들어주면 돼.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 전하들 간에 형성되는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는 거야. 이 정전기적 인력이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붙잡아주는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수소결합이라고 명명한 거지. 이는 화학자들이 명명하는 것이지 생물학에서 명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부분 전하 간에 형성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수소결합이라 한다. 전하를 띠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다. 얘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들 간에도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얘는 이온 결합이라 합니다. 이온 상호작용.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게 되면 그러면 Cl 마이너스의 경우에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음도 이 양에 대해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수업할 때 흔히 자주 빗대가지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내과에 가가지고 어떤 돌을 하나를 봤는데 이 돌이 너무 이쁜 거지. 그래서 돌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쁘게 닦아가지고 꾸며가지고 집에다가 진열장에 놓고 돌의 이름도 지어줬단 말이야. 이때 이 돌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해서 모든 돌에다가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냥 나머지는 그냥 돌이잖아. 우리 집에 있는 돌만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것은 수소결합이라 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온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을 따로 주었는데 얘는 이것만을 위해 가지고 이름을 따로 주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정전기적 인력인 거야. 요 훈련해야 돼. 예를 들게 되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세포의 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위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 현상을 수소이온에 대한 1차 능동수송이라 했다. 이렇게 수소이온이 능동수송이 되게 되면 이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때 수소이온이 설탕을 끌고 들어갔다. 이때 설탕의 경우에는 이동을 2차 능동수송이라 했다. 만약에 동물세포에서 바깥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낮고 안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 말 잘못했다. 낮고 바깥쪽의 농도가 높다. 이때 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을 형성하게 되면 나트륨이 유입이 된다. 이럴 때 이 나트륨에 대한 수송 기작을 촉진 확산이라 했다. 바깥쪽은 예를 들어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포도당의 농도가 낮다. 이때 막에 포도당에 대한 투과성을 가지는 막단백질이 있으면 포도당이 들어오더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 촉진 확산이라 한다. 이때 얘는 채널을 통한 촉진 확산이라 하고 얘는 운반체를 통한 촉진 확산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개념들이 다 부여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해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수소이온에 대한 이동의 형태를 무엇이라 할까라고 한다는 얘기지. 이때 이 수소이온에 대한 수송 기작을 수동수송이다라고 내가 적어주게 되면 왜 얘는 수동수송이에요? 라고 묻는 거지. 얘처럼 왜 구체적인 이름들을 안 줬어요? 라고 묻는 거지. 그건 나에게 질문할 거리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개념을 만드는 자가 아니잖아.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응.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적었는 것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이럴 때는 1차 능동수송이라 하자, 이럴 때는 2차 능동수송이라 하자,
이럴 때는 촉진 확산이고 얘도 촉진 확산인데 얘는 채널을 통한 촉진 확산이라 하자. 얘는 운반체를 통한 촉진 확산이라 하자. 그러면 이것이 끝이야 그냥. 이걸 수업하는데 얘를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얘는 뭐라 할까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얘를 뭐라 할지에 대한 것은 책에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얘만을 위해 가지고 따로 개념을 부여하지는 않았는가 보다. 그게 끝인 것이.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넘어가지를 못해.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쭉 설명하게 되면 얘는 왜 개념을 안 주냐고 나에게 따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 또 예를 들게 되면 CD4라고 하는 것이 얘는 2형 MHC와 결합을 할 때 MHC 수용체를 도와주는 보조 수용체인 거지. CD8이라고 하는 것은 1형 MHC와 결합을 할 때 MHC 수용체에 대한 보조 수용체인 거야. 근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느끼느냐면 얘는 2형 MHC와 결합할 때 보조 수용체로만 작용한다고 또 외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식세포나 수상돌기세포가 수지상세포지. 수지상세포가 이들은 이 둘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대식세포가 MHC 수용체를 가져요 라고 질문하는 거지. 수상돌기세포가 MHC 수용체를 가져요 라고 질문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얘는 여기 있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는 MHC 수용체 없어요. 근데 CD4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교정해 준다는 얘기지.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는 MHC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CD4와 CD8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에게 뭐라고 묻냐면 그럼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에서 CD4와 CD8의 기능은 뭐예요? 왜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를 자꾸 왜곡해가지고 듣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친구하고 얘기할 때 모든 걸 다 얘기 안 하잖아. 그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말들을 하는 거지. 의미 없는 것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 내가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오늘 스터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캠벨 생물학 책을 꺼내놓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나 오늘 7시에 일어났어. 세수할 때 손질은 한 10번 했어. 의미 없는 거잖아. 그지 않아? 응. 조금씩 생각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자. 그 생각이 성인들은 학습을 할 때 문제점이 생각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는 것을 연습을 해봐. 내가 기억 남는 애 중에 하나가 걔는 예전에 2003년인가 4년인가 쯤이었는데 3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내 수업을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었어요. 여름방학 때 듣고 겨울방학 때 듣고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돼서 1년 내내 이제 수업을 듣고 바로 이제 4학년 졸업하면서 합격을 한 거야.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걔가 내를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니까 과거에 있다 하더라고. 근데 걔가 나이도 어리고 석사도 안 했어요. 과거는 보통 석사 박사를 해야지만 보통 발령을 내주잖아. 근데 얘는 석사도 안 했어. 근데 과거에 갔는데 과거 다니면서 이제 물론 뭐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과거에 5년 연임하기는 힘들잖아. 근데 교장이 요구를 해가지고 연임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걔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무식할 만큼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들이 수업은 잘 안 듣잖아. 걔가 이제 와가지고 수업 들었는 것을 그 다음날 학교로 가게 되면
자기 동기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내가 말하는 말투 그대로, 왜냐하면 걔는 전라도였고 난 경상도였기 때문에 내 말투가 좀 재미있잖아. 자기가 볼 때는. 나도 그들의 말투가 재밌듯이 그들도 나에 대한 말투가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까지 따라하면서 강의를 해준 거야. 그리고 내 책 생물학 총론을 그대로 외운 거지.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동기들이나 혹은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쟤는 흐무무식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책 그대로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만 한다라고 많이 이제 뭐라 하면 손가락질 한 거지. 쟤는 안 된다고. 머리 나쁘다고. 공부 못 한다고. 근데 걔만 붙고 걔 욕하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는 아,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쟤는 생각 없이 그냥 외운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습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다는 것을 걔는 이미 알아버린 거야. 많이 습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인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생물학적인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걔는 먼저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걔가 과거에 가가지고도 학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남아있게 된 거야. 그리고 걔가 이제 생물경시대도 지도를 했는 것이고, 생물경시대 지도하려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내 강의를 열어주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책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공짜로 책도 주고 강의도 열어준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지금 당장 이 한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깊은 사고력을 발휘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내가 생물학적인 지식이 적은 상태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 뭔가가 생각이 잘 안 떠오르고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묻어두자는 얘기지. 나중에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다. 생물은,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물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지식인 거지. 지식은 노력에 의해서 습득하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단어들이 아직은 부족한가 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묻어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대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체크는 해두는 것이지.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생각이 잘 미흡하다. 체크해두고 대신 외우는 두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얘기지. 그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계속해서 채워지는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이제 요즘 선생님들은 잘 못 느껴본 것 같아. 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내가 커리큘럼도 2달이었어요. 기본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이론 강의만 몇 번 했냐면 1, 2, 3, 4, 5, 6, 7, 8, 4번 했단 말이야, 4번. 그러면 이 4번 강의를 다 들었단 말이지, 예전에는. 인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직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4번을 다 들으니까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1월 달에 듣고, 그 다음 3월 달에 듣고, 5월 달에 듣고, 7월 달에 들을 때, 7월 달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좀 선생님 말이 좀 들려야 한단 말이지. 처음에 1, 2월 달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 이제 들으니까 들린다고. 이제 책을 보니까 책이 보인다고. 근데 5번째 보고, 6번째 보고, 7번째 보면 또 다르더라고. 근데 그런 말을 내가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필독서로서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닌즈 생화학 같은 것들은 꼭 봐야 되잖아. 만약에 안 보면 봐야 돼. 레닌즈는 거의 번역본 중에서는 바이블에 속하는 것이지. 물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책은 드셀입니다. 크릭이 참여했던 그 드셀이라고 하는 원서. 근데 그 원서는 번역이 안 되더라고. 내가 한 10년 전쯤에 그 출판사에 판권을 가지고 있고 번역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번역을 안 하냐고. 우리가 번역에 참여하면 안 되냐고. 내가 선생님들 다 모아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출판사의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왜 이 좋은 책을 망치려고 하냐고 묻더라고.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나 잘 팔리고 이 상태로서도 너무나 좋은 책인데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책을 왜 망치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하게 번역본 제대로 된 거 없잖아.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자기는 번역 절대 안 할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생물학 책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얘기를 할 때 생물학 바이블이라 하게 되면 드셀을 얘기를 할 만큼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솔직히 필독서 해야만 돼. 그리고 레닌즈 정도는 꼭 봐야만 돼. 그러면 예전에는 이 레닌즈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3번, 4번, 5번 본단 말이야.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지, 얘기를 하는 거지. 첫 번째 읽을 때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3번째 읽으니까 다르게 보인다고. 근데 5번째 읽으니까 또 다른 것이 또 보이더라고. 이런 말을 내가 요즘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공부가 되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여야 돼. 똑같은 글자를 읽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물학 총론을 3번을 읽었어. 그럼 3번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4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생물을 공부하는 거지. 그냥 한 번 읽었을 때 이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3번을 그냥 읽어줬기 때문에 4번째 읽을 때 이 3번 읽었던 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4번째 읽을 때 도움을 주는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응. 이걸 느껴봐야만 돼.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이 이전에 읽었던 것과 지금 읽는 것에 아무런 어떤 차이가 없다라면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생물학 공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내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봐야만 돼. 2번째 읽을 때, 첫 번째 읽을 때와는 다른 어떤 감각이 느껴져야만 돼. 그래야지만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 번만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해. 그래서 이 인강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직강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인강은 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듣다가 잘 안 들리면 백시켜버리거나 정지해놓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 번만에 끝내고 싶은 거야. 한 번만에 끝내고 싶으니까 지금 얘기했는 부분을 내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백시켜가지고 또 듣는 거지. 그 부분만. 그게 장점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끊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금 흘러가는 얘기에 대한 것이 잘 안 들릴 때 정지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이해를 했다고 착각하게 되면 이해한 것이 아닌데도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되면 다시 안 봐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기억되지 않게 되는 거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걸 착각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해만 하면 기억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 본다는 얘기지. 시험 당일날 문제를 봤는데 와, 이거 봤는 것 같은데 단어를 못 적겠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단어, 2단어 안 들리는 거 문제 없어요. 한 문장, 지금 한 페이지 이해 안 되는 거 상관없어.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면 다음에 이해되겠지 인 거지. 그래서 여러 번 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페이지에 수소결합에 대한 것과 이온 상호작용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한 것이고 소수성 인터랙션은 물과 친한 것을 친수성이라 하고 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소수성이라 합니다. 친수성은 물과 친하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을 수 있으니까 수용성이 되는 것이고 얘는 소수성은
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는 용해되지 못합니다. 기름에 용해된다 해서 지용성이라 했는데 이때는 기름에 용해된다라기보다 유기용매에 용해가 되는 것들. 즉, 물 이외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물은 무기물이잖아. 그래서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액상의 용액에 용해가 되는 것들을 얘를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극성과 비극성에 대한 것은 친수성이나 소수성에 대해서 동의어는 아닙니다. 물론 극성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 친수성에 대한 것은 성질이 강해지게 되고 비극성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 소수성에 대한 성질은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소수성이고, 이 소수성 물질들은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소수성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은 유기화학에서 소수성 상호작용은 인터랙션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하지 말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유기화학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류에 대한 걸 지적하더라고. 내가 소수성 상호작용은 소수성 물질들이 물이라고 한 용매에서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모이는 거지 않냐라고 하니까 맞다. 근데 소수성 물질들이 소수성 용매에서 지들끼리 결합한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그냥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충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충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소수성들끼리의 어떤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수준에서 소수성 인터랙션은 그냥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모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력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한 것은 별개로 뒀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소수성 상호작용 자체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성 물질들이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게 되고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인력이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얘기지. 지금은 소수성 상호작용에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한 개념을 함께 포함해서 설명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따로 개념을 사용을 해도 되고 보통은 소수성 상호작용을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과 함께 사용한다는 얘기지.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생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비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닌 결합이라는 뜻이야. 공유결합이 아닌 결합을 비공유결합이라 하고 이 비공유결합에 대한 주된 요소를 수소결합, 이온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인력이라 합니다. 개념에 대한 뜻보다는 이 개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비공유 결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비공유 결합은 수소 결합, 이온 상호작용,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인력이다. 다음 13페이지에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얘는 단어야. 응집력은 이와 같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같은 분자들 간에 형성되는 인력, 결합을 응집력이라 하는 것이고, 부착력은 다른 말로 흡착력이라 합니다. 부착력, 흡착력.
부착,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자들이 이와 같은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인력을 형성할 때 이것을 부착 혹은 흡착이라 합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는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것은 각자가 읽어보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물론 이건 나 또한 마찬가지. 나도 뭐 화학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물리를 잘하지도 않고, 나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면 생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지?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만 돼.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발령이 나가지고 생물만 강의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리를 강의하고 있고 화학을 강의하고 있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중학교에 가게 되면 너무 흔한 일이 돼버린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생물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도 강의를 해야 되고 화학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는 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에 대한 관심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원래 너무 물리화학적인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 않아. 그 생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하는 것.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친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수성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어떤 물질이 친수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없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강의를 해보니까 좀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즘은 명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잖아. 내 기억에서 명제 첫 시간에 배웠던 수학에서 배웠지 싶은데 수학의 명제 첫 시간에 배울 때 사람은 동물이다는 참이다. 근데 동물은 사람이다는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교육학을 할 때도 뭐를 배우느냐 하면 개념도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나? 개념이 수평적인 관계인 것인지 수직적인 관계인 것인지. 생물 교육론을 배우는 것은 써먹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을 너무 귀찮아하고 너무 이제 싫어하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알로스테릭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위 개념이 뭐냐 그러면 양성협동성이야. 별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잖아. 동물과 동물의 하위 개념에 사람이 속해.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는 참인 명제잖아. 동물은 사람이다는 거짓인 명제잖아. 난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 똑같이 하면 되잖아. 양성협동성은 뭐 알도스테론이 아니고 알로스테릭이지. 양성협동성은 알로스테릭이야. 근데 알로스테릭은 양성협동성이다는 거짓인 문장인 거지.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숙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무 쉬운데 왜 어려워지느냐 하면 이 개념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학습하기를 싫어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학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친수성에 대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소수성이 아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지.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중성 알코올과 같은 경우, 에탄올과 같은 경우. 얘는 물과도 친한데 유기용매도 높더란 얘기지. 이와 같은 것을 양친매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확장은 중요하긴 한데 무분별한 사고의 확장은 오개념의 원인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친수성이 아니다가 곧 친수성이다가 곧 소수성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지.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소수성에 대한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양친매성이다. 그래서 얘는 양쪽 친하다. 용매에. 양쪽 용매에 다 친하다. 물이라고 한 용매에도 친하고 그리고 유기용매에도 친하다는 얘기야. 물에도 녹을 수 있고 그리고 유기용매에도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것을 양친매성이라 한다. 이 양친매성을 디터전트, 세제라 하는 것이지, 계면활성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돼.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디터전트, 세제, 계면활성제의 경우에 여기에는 붉은색 영역은 친수성 영역이고 여기는 소수성 영역이 되게 되면 친수성은 물과 친하니까 물과 접하게 되고 소수성은 물로부터 배척당하니까 이것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 계면활성제가 물 표면에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끝인 것이야. 그지?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 이걸 자꾸 이제 길들이자 어떤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하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만이 이게 학자의 길은 아니더란 얘기지. 이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편하게. 생물은 언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봐. 얘는 이쪽이 친수성이니까 밖에 둘러싸게 되고 안쪽에다가 소수성을 모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얘는 지금 물과 접할 일이 없으니까 이 형태가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미셀이라 하더라. 얘는 계면활성제가 두 층이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면 그러면 친수성은 바깥쪽에 소수성은 안쪽에 배열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지질 이중층이라 하는 것이지. 이 지질 이중층이 생체막으로 진화가 되게 되고 여기도 용액이 있고 여기도 용액이 있을 때 이때 이 부분은 친수성이지만 이 내부에 있는 영역이 소수성 영역이 되게 되면 얘는 소수성 영역은 물과 친하지 않으니까 또한 친수성 물질들과 친하지 않으니까 친수성 물질들이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친수성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이때 이동은 막을 통과하는 거야.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것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소수성 영역을 뭐라 하느냐 하면 소수성 배리어라 합니다. 소수성 장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면활성제가 두 층이 배열이 되어 가지고 양쪽의 용액을 나누게 되면 이 용액 사이에서 소수성 물질들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나 친수성 물질들의 이동은 제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소수성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소수성 장벽이 결국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인 선택적 투과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택적 투과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 1-3에 대한 것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각자가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하자. 14페이지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